형제 넷이 아버지 유산을 포기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고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넘어갔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도장만 위조였습니다. 셋째는 그날 그 자리에 도장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달려온 날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셋째 민주는 부산에서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고속도로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장남 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웠습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문상객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분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번갈아가며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장남 형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정리해야 해. 빚도 있고 땅도 있고. 다들 바쁘니까 내가 처리할게.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 어떤 서류야? 상속 포기각서. 형들 다 동의했어. 복잡하게 할 거 없잖아. 민준이 너도 그냥 찍어. 민준은 장례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형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버지 빚이 꽤 된다는 말도 이미 들은 터였습니다. 알겠어. 형. 그는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10년 후 자신이 찍지 않은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도장을 찍은 것은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민준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빚이 있다고 했으니 상속을 포기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남 형이 알아서 다 처리했겠거니 했습니다. 민준은 부산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잘 되는 해도 있었고 힘든 해도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냥 바빴습니다. 형과는 명절에 얼굴을 봤습니다.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형이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둘째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너 혹시 그때 상속 포기각서 직접 찍은 거 맞아? 응. 찍었지. 왜? 나 지금 변호사한테 얘기 듣고 있는데? 아버지 땅이 그게 빚이 없었어. 형이 거짓말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둘째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이 빚 있다고 했잖아. 없어. 아버지 명의 땅이 세 필지야. 지금 시세로 20억이 넘어. 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한 게 20억짜리 땅이었다는 거야? 둘째 형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변호사한테 서류 보여줬는데? 내 도장이 좀 이상하대. 민준아, 너 그날 도장 가지고 있었어?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갔던 날을 민준은 기억했습니다. 서류 복사본을 받아 들고 앉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2013년에 작성된 상속 포기각서입니다. 사형제분 모두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셋째분 도장. 자세히 보이시나요? 민준은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이름 아래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도장이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제 도장인데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필적 감정 전문가한테 보여줬더니 이 도장이 찍힌 인주와 다른 세 분 도장의 인주가 달라요. 제조 시기가 다른 인주로 찍혔다는 겁니다. 2013년 당시 국내 유통 제품이 아니에요.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직접 찍지 않으셨다면요. 저 그날 형한테 건네받고 찍었는데. 근데 인주가 달라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장례 마지막 날 밤. 선생님 기억에 서류에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민주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형이 봉투에서 꺼냈고 펜으로 여기 찍으라고 손가락으로 짚었고 그는 도장을 가져와서 잠깐. 그날 자기 도장이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달려온 날이었습니다. 저 그날 도장 없었어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식 감정 신청은 변호사의 권유였습니다. 인주 성분 분석, 도장 압인 패턴 분석, 서류 종이 연대 측정. 민주는 신청서에 서명하면서도 반쯤은 믿지 못했습니다. 형이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진짜 위조가 맞을까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죠.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날 아무도 같이 있지 않았나요? 형제분들이 한자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나요? 아니요. 형이 각자 따로 받아서 찍었어요. 저는 혼자 찍었고 목격자가 없군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형이 봉투를 내밀었고 민준이 도장을 꺼내려고 가방을 뒤졌고 없다는 걸 알고 형에게 말했고 형이 잠깐 기다리라고 했고 그 다음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형이 어디선가 도장을 가져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찍기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장래의 기억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 속 같았습니다. 감정 결과는 석 달 후에 나왔습니다. 민주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믿었다가 틀리면 모두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셋째 도장. 위조 맞습니다. 인주 성분이 2013년 당시 국내 유통 제품과 다릅니다. 2016년 이후 유통된 제품 성분이에요. 최소 3년 이후에 찍혔다는 겁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3년 동안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준 씨. 이제 고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가 3가지였습니다. 민주는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 목소리가 평범했습니다. 아무런 떨림도 없었습니다. 응. 형. 잘 지내지? 그래. 사업은 어때? 형.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응. 말해. 그날 내가 도장 없었잖아. 기억해.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침묵을 느꼈습니다. 뭔 소리야? 다들 찍었잖아. 너도 찍었고. 나 그날 도장 없었어. 새벽에 아무것도 못 챙기고 올라왔잖아. 형은 기억 안 나? 그건 아마 내가 하나 빌려줬나 봐. 기억이 잘 안 나. 10년 전 일이잖아. 형. 나 법원 감정 신청했어. 결과 나왔어. 이번에는 침묵이 길었습니다. 무슨 감정? 인주 성분 감정. 내 도장이 2016년 이후 인주로 찍혔대. 2013년에 찍힌 게 아니야.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그럴 리가 없잖아. 감정이 틀린 거겠지? 형. 나 고소할 거야?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 10년 동안 속았어. 재판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장남은 처음에 전면 부인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틀렸다고. 감정인이 실수했다고. 형제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2016년 아버지 땅 중 한 필지가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민준의 도장이 찍힌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생전부터 도장 하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자주 집에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민준의 도장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류에서 확인된 인주는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 유통된 제품과 성분이 일치합니다. 2013년 당시 유통 제품과는 성분 차이가 명확합니다. 법정에서 장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와 넷째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들은 장남이 서류 처리를 모두 혼자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각자 따로 불러서 찍게 했고 서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저는 빚이 있다기에 그냥 찍은 겁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30분 가까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유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손해배상 7억 원. 민주는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아내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홀가분하지 않아. 형인데. 판결 이후 장남 형과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형이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지도 않았고 민준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금은 분할로 들어왔습니다. 매달 조금씩. 민준은 그 돈을 따로 통장에 모았습니다.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달려가던 고속도로. 도착했을 때 이미 차가웠던 손. 형이 내민 봉투.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 자기 아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게 다행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민주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생각해요. 응. 화가 나요.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상해. 같은 아버지 아래 자랐는데? 내가 도장 없다고 했을 때 형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나. 어떤 표정이었어요? 그냥 평범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제일 무섭더라.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은 그날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야? 내가 도장 없다고 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말 이후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 한 잔씩. 가로등 불빛. 10년 전 새벽에 받은 전화처럼. 어떤 일들은 이후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의도된 것이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그것을 막아주지는 않았습니다.